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도 기본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오늘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어제, 그제. 오늘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날 추운 날은 어디 뭐 가만히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315페이지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라겠어요? 그 과표 계산 순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순서 어떻게 된다 했죠? 제일 처음에 내가 뭐 하는 금액이 있다? 파는 금액이 있다. 그럼 그걸 우리 양도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빼줘요? 경비, 그죠? 들어간 경비 빼주고, 그죠? 경비를 빼주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차익이 나면, 그죠? 양도 차익 그런다 했죠? 여기서 뭘 빼죠? 물가상승분, 오랫동안 보유하면,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해주겠다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돼 있죠.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기본공제 빼주면 과표 이렇게 됩니다. 과세표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뭐 실거래가 방식에 관한 얘기 했었죠. 실거래가. 실거래가와 인정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추계조사 결정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로 간다 했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매감기 순서 꼭 기억하시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필요경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발생된 건 인정 안 된다 그래서 했었죠. 뭐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는데 가산세는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유 관련 조세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 연체 이자 포함 안 되고, 근데 포함되는 이자도 있죠. 어떤 거? 처음에 약정에서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걔는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 들어가지만 수익적 지출 안 되고, 양도 간접비용, 그리고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죠? 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간 보유니까 몇 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공제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다 했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됩니다. 이때 입주권은 승계취득, 조합원은 승계취득은 안 되고 원조합원만 됩니다. 그죠? 조합원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미등기 안 되고, 그다음에 조정지역, 그죠? 지금 이제 개정된 거죠.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장기 보유를 못 받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있다. 그죠? 그리고 공제는 일반 공제는 뭐 3년부터 해서 3, 3은 10해서 최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1주택자는 최대 8%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고지자는 1주택 해당되더라도 8% 공제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공제로 간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별 공제 그래서 했었죠. 자, 그럼 소득금액 나오고 이제 여기 기본 공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 공제 그랬죠. 자, 기본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특별이니까 공제 대상도 한정돼 있고 보유기간도 채워야 되지만, 기본은 뭡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29,800원 가져가면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하나, 이게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29,800원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연식이 오래되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이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기본은 뭐다?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해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공제는 뭐다? 공제 대상이, 그죠? 보유기간 안 따집니다. 연식 안 따진다는 거죠. 기본이니까 다 해줘야지. 돈 저금통 털어가지고 29,800원 가지고 들어갔더니 말이야, 입구에서 연식이 오래돼서 못 들어간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런 데는. 그죠?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어디야? 나이트 못 들어가니까 어디야? 이제 나이 들면 캬바레 가지. 캬바레. 그죠? 가시죠? 캬바레 가면 춤을 추는 게, 춤출 때 혼자 안 추고 꼭 여자 남자 같이 추시죠.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거는 일부러 춤을 그렇게 추는 게 아니라 나이 드셔서 기운 없기 때문에 기대고 추는 겁니다. 남자끼리 기대고 여자끼리 기대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남자 여자 같이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대고 추는 거 힘들어서 이게 안고 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살살 움직이잖아요. 왜? 기운 없으니까.
기대고도 기운 없어 이제.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이 들면 또 그렇습니다. 자, 얘는 보유기간 안 따집니다. 무조건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본이니까 공제 대상이 무조건 다 됩니다. 누군 해주고 안 해주고 아니라 과세 대상 전부가 공제 대상이다. 근데 누군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됩니다. 그죠? 미등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유와 기본 공제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게 뭐다? 미등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거주자도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공제 가능하다. 그럼 얘는 한마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해준다는 거죠. 무슨 나이나 생명도 아니고 무조건 해준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해주길래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해주느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공제 금액이 클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작죠. 금액이 크면 온갖 저기로 해서 다 따지겠죠. 근데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공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별로, 그죠?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각각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별 공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소득별이란 우리가 양도세, 과세 대상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상을 갖다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항상 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3개의 그룹으로. 그죠? 그래서 묶는 거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1년에 연 250만 원. 얘 1년에 250만 원. 이 뜻입니다. 각각 250. 그죠? 얘도 연 250 이 뜻입니다. 이렇게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250만 원 해주는 겁니다. 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할 게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토건부기가, 자, 만약에 1월 달에 얘가,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얘가 250 공제 받죠. 그죠? 2월 달에 건물을 또 팔았습니다. 건물. 자, 그럼 얘는 250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왜? 얘가 250인데 토건부기가 묶어서 250이에요. 이거 연으로 그것도 각각이 아니라. 그럼 얘가 250을 1월 달에 받아버리면 이 토건부기는 이미 1년치 다 받았기 때문에 얘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 200을 받았었다. 그러면 얘는 나머지 50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 그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3월 달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또 250은 받을 수 있죠. 왜? 주식은 따로니까. 5월 달에 파생 상품 받았다. 얘도 250.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묶어서. 그죠? 그룹별로 각각 연 200. 소득별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별 공제가 아닌 거죠. 이 자산별은 각각 하나씩 받는 건데 묶어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 그룹 기억하셔야 했잖아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얘기하는데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얘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 기본 공제할 때 나오고 나머지는 뭐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예정신고도 안 하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건 이 두 개. 이 토건부기하고 뭐하고 주식 등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룹을 창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공제는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과표 계산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그랬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얘는 보유기간 상관없습니다. 왜? 기본 무조건 해준다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이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제도이다. 그죠?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자 각각에게 공제한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뭐 부동산을 2명이 공동명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공제 해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250 받습니다. 왜냐면 국세는 인별 계산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죠. 나누죠. 그죠? 나눠가지고 각각 받습니다. 각각. 그죠? 각각, 그러니까 250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독보다는 공동명의가 세제상 유리합니다. 국세 파트의 경우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공유재산에는 공유자 각자에게 공제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 2번,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러지 않아요. 미등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와 기본공제 둘 다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미등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액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에 소득별, 그 소득별이라고 돼 있죠. 그 소득별이 각각 연 250인데 그 소득별이 1, 2, 3번이죠. 1번, 2번, 3번. 그래서 미니 강의 보면 거주자의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내 국외 다 된다는 얘기인데 한 장 넘기시면 박스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1번에 토건부기 연 250, 비고 국내 국외 각각,
주식 출자 지분 연 250, 국내 9개 각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파생 상품은 뭐 이거는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개정은 됐습니다. 연 250 한도에 국내 9개 각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파생 상품은 국내 9개 각각 안 하고 합산해 가지고 250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9개 했을 때 선물했을 때 같이 했을 때 두 개 합해서 얼마? 250. 그러니까 국내 250 해주고 9개 200 이게 아니라 국내와 9개 같이 양도했을 때 그 두 개 묶어서 얼마? 250. 합해서 250이라는 얘기죠. 근데 위에 있는 1번하고 2번은 국내 각각, 국내 250, 9개 250 각각 받는데 누군 아니다? 파생 상품은 한꺼번에 합습니다. 합산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이번에 개정이 됐긴 했지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파생 상품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기본 공제는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연 250 공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은 감면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이 법 또는 주택등록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뭔 얘기야 이거? 뭐 그런 얘기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제 250을 해주는데 그 공제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이냐 그 순서를 말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개를 양도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감면을 받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감면이 안 되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본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할 때 무엇을 우선을 한다는 얘기야? 얘는 감면을 받았고 얘는 감면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50 공제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감면 받았으니 너 말고 감면이 안 된 얘부터 250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면 안 받은 애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 같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겠다. 그걸 이제 표현할 때 감면 소득 금액과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에서 소득금을 먼저 공제하고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아이 복잡하게 하늘 찌르죠. 꼴랑 250 해주면서 하는 거는 무슨 2억 5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성질대로 안 바꿔 말지. 그죠? 자, 근데 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냥 너는 감면 되니까 너 말고 얘부터 해주고 얘들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해주겠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조문을 읽으면 뭐, 복잡해 보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양도소득 금액인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는 자, 그 감면소득 금액 말고 그거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 보충학세 보시면 기본공제와 장기부의 특별공제 비교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비교해서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많이 하죠.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랬을 때 얘는 뭐 장기와 기본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두 개 항상 비교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로 그냥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장기 보유 그러면 장기 보유는 보유를 해야 돼. 그럼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런데 기본 공제는 기본이니까 보유 기간 관계 없어. 이런 식 같이 하라는 거죠. 특별 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으로 한정돼 있지만 기본 공제는 기본이니까 누구나 다 해줘. 뭐 빼고 미등기 빼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공부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양도소득금의 계산 특례는 심화 과정 때 하겠습니다. 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너무 뭐 깊은 내용을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나서 이제 제대로 마무리 하시려면 심화 과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비교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죠? 한꺼번에 하는 게 반복해서 여러 가지 비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화 과정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이론이 좀 돼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내용은 뭐 비슷하게 갑니다. 하지만 내용이 좀 더 강의 스타일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취득세 얘기할 때 양도세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세법 양도세 파트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당행위 이쪽이에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 계산 등록은 지금 하시면 머리 지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리 안 하셔도 충분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표가 결정됐죠?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세율. 그죠? 세율. 자, 이 세율은 올해 개정상이 아시죠? 요새 뭐 이슈가 되는 거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상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죠.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들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미등기는 일단 세율이 얼마예요?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것이 얼마? 70%. 그죠? 미등기 걸리면 죽으면 10%. 그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보유기간으로 갑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50% 이렇게 되죠.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이렇게 돼 있고 2년 넘어가면 누진세율로 갑니다. 2년 이상은 6에서 42% 이렇게 됐죠. 이건 개정된 거죠, 올해. 그죠? 42%. 원래 6에서 40%였다가 5억 초과 구간에 이제 따로 늘어나가지고 얘가 이제 뭐예요? 6에서 42%로 이렇게 해서 요건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누진세율 개정된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6에서 40이 아니라 얼마로? 6에서 42%로 바뀌었다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도 있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좀 다르다겠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또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22페이지 보면 곱혀 있죠.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표에 미등기 권리물 축소면 70%,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으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분양권 아시죠? 분양권. 그 분양권 전매하시게 되면 그 세율이 50%를 적용한다지. 50%. 그러니까 이건 어디만요? 조정 지역만 해당됩니다. 조정 지역.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세법 개정안이 양도세 중과세 개정안이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법에 지정한 조정 지역 등만 해당이 됩니다. 그 조정 지역은 미리 보시면 324페이지에 그 보충학습에 그 조정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서울시 전 지역. 서울은 전체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거기 나와 있는 둘, 넷, 여섯, 7개 지역이죠? 거기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7개 지역만 해당됩니다.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뭐, 그냥 하남, 그 다음에 뭐, 동탄, 그죠? 그리고, 어디야? 거기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고양, 남양주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어디예요? 세종시.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시 전체, 그 다음에 세종시, 그리고 부산 7개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7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40개가 됩니다. 그 지정된 지역만, 거기만 세법 개정안 된 게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중과세가. 그죠? 그러니까 분양권도 전매하시면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분양권을 파시면 무조건 몇 프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50%로 중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언급이 안 되겠지만 시행령에 보면 그 분양권이 무조건 50% 중과세가 되는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1월 8일인가 시행령이 발표가 났죠. 1월 8일에. 그죠? 이거 이후에 개정된 이후로. 예를 들면 분양권도 무조건 50%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30세 미만일 때 처음으로 이제 그죠? 다른 주택 없고 내가 분양권 하나만 팔아요. 근데 무주택자인데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다. 결혼했다. 아니면 30세 이상이다. 근데 그러면 뭐한다? 그 사람들은 뭐요? 이걸 해줍니다. 그냥 50% 중과세 안 하고 원래대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로 간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은 50%고 그 다음에 등기치고 1년 미만이면 부동산 등은 50. 그죠? 1년 미만 50이죠. 근데 거기 주택 및 입주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하고 조합은 입주권은 아시죠? 1년 미만이면 얼마? 40%.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등기치고 1년 이상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50이 아니라 40%로 가는 거죠. 그리고 1년만 넘어가면 뭘로 가? 6에서 42% 누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입주권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있죠.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합니다. 항상
걔가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6에서 42%가 아니라 16에서 52%로 가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2년 이상 6에서 42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16에서 52% 이렇게 해서 10% 가산한다.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쭉 있죠?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전체 6에서 42다. 비사업용은 16에서 52%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뭐 안에 있는 거 읽을 필요는 없죠. 보시면 되고. 주식 파생세법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중개사업 관계 없다. 보시면 되고. 우리 교재는 거기 뭐 쭉 있습니다. 그 4번에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의 할증 세율 해가지고 323페이지 4번에 쭉 설명돼 있죠. 그죠? 그 뒷장 넘어가면 그 조정 대상 지역이 거기서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을 양도했을 때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하나 팔게 되면 어떻게 한다? 6에서 42%잖아요. 원래 기본 세율이. 근데 거기다가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2%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서 하면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걔는 20%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세율 자체가. 그죠? 왜? 얘가 2주택자면 6에서 42인데 2주택자면 여기서 10에서 16에서 52로 가는 거고. 그죠? 3주택자면 여기다 20%를 갑니다. 그러면 6%가 아니라 26%, 여기다 20도 해서 62%. 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어디 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본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막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본인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요 안에 집이 있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율만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에 플러스 10% 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플러스 20%에서 가중해서 할증한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 너무 깊이 가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저거는 이 부분은 너무 깊이 안 가도 됩니다. 나중에 기본만 하시고, 그죠? 그 세율 파트가, 양도세율 파트가 최근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상 있기 때문에. 근데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수업 목적상으로는 너무 깊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 때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세율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세 2주택, 3주택은 뭐가 있다? 중과세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미등기 나옵니다. 자, 미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는 말 그대로 몰래 등기 안 하고 몰래 팔아먹다 걸린 거죠. 걸리면 죽습니다. 일단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고, 그죠? 취득세는 중과산세 물죠, 중과산세.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낸 거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미등기 시험이면 중과산세 80% 내시고요. 그죠? 양도세는 세율이 70%입니다. 거기다 가산세 붙죠. 그러니까 뭐 걸리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등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불이익을 줍니다. 거기 나와 있죠, 밑에 박스에. 325페이지 양가로 2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법상 불이익 그래가지고 그 1, 2, 3, 4 있죠. 일단 비과세 안 되고 감면 안 해주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 안 해주고 세율은 70%로 갑니다. 그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해요? 양도가 여기서 그냥 필요 경비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공제 다 안 해주고 거기다가 그냥 나온 금액에다가 70% 이런 거. 그게 장난 아닌 거죠. 장기 보유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326페이지 2번에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뭐냐면 내가 미등기 양도를 했는데 그럼 무조건 중과세가 되고 각종 공제가 안 되느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7개는 내가 이런 이유로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얘들은 뭐 한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미등기인데도 등기친 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비과세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공제 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해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내와요. 1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얘가 미등기 왜 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계약 조건 때문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 때문에 뭘 못했다? 등기를 못한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외를 두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를 못했대. 이것도 뭐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를 못했다는 얘기지. 그럼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3번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감면 요건 충족하는 8년 이상 자격 농지와 농지 대토.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다.
그러면 얘는 뭐 한다? 그대로 미등기 양도 하더라도 그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8년 작용을 하시면 농지를 8년 작용하시면 1년에 1억, 그죠? 최대 5년에 2억까지 뭘 받아? 감면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8년 작용한 농지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등기 양도 하더라도 그대로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농지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농지니까. 그죠? 4번 비과세를 충족하는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라 미등기예요. 그리고 2년 있다 팔았어요. 보유를.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미등기네. 그죠? 비과세 1세대 1주택이야. 2년 보유했어. 원래 등기 쳤으면 비과세 받죠? 근데 미등기야. 팔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 4번이 그거잖아요. 비과세를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못했다. 이거는 예외를 주겠다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할 거는 4번이 만약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5번 상속을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치법상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이렇게 을이 상속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미등기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병한테 넘어간 거예요. 병한테. 자, 가시죠. 자,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되면 민법 배우셨죠? 민법이 그거 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죠? 상속을 받았는데 얘가 받았는데 미등기야. 그래도 뭐 한다? 법률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양도하려면 매각하려면 반드시 뭘 해라? 그렇죠. 등기를 해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법률 규정에 따라. 근데 이걸 타인한테 양도할 때는 반드시 본인 앞에 뭐라고? 등기를 하고 넘겨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매년 느끼는 건데 이 민법이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뭐라고? 자, 이거 물어볼 때, 자, 그러면 타인한테 매각하려면 뭘 해야 되죠? 본인하고 등기를 해야 된대. 이건 귀신 같잖아요. 어떻게. 희한하죠? 다 알아요. 학원에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잘해요. 그죠? 등기하고 넘겨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얘한테 양도가 되면 본인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넘겨야 되죠? 그런데 얘가 누구라는 겨? 공치법상 사업시행자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수용이란 뜻입니다. 수용.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은 공익사업만 수용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사업할 때 이게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걸 그 공치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 법에 따라 야 이건 공익사업 맞아라고 인정되면 그때부터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사업 시행자한테 양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거야? 수용이 됐다는 거야. 수용.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용된 거니까 얘 앞으로 수용도 양도잖아요. 양도니까 원래는 얘가 얘한테 등기했다 넘기는 거 맞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바로 넘겨도 뭐 되는 거니까 수용되는 거니까 뭐겠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거야. 그냥 미등기로 안 보겠다. 조심할 것은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 항상 그 법이 나와야 됩니다. 뭐 공치법상에 따라 양도되는 거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뭐요 이렇게 따라 상속받아서 그냥 양도했대. 그럼 미등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만 예외가 하는 거죠. 6번 7번 있는데 그냥 5번까지만 보세요.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5번까지 보시면 되고 하나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가끔 가다 보면 얘 있죠. 얘. 자, 얘는 미등기는 얘하고 기본공제 있죠. 얘네 둘은 미등기는 뭐야? 미등기는 공제 적용 안 한다 했죠. 적용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둘 다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보면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돼.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등기는 원래 장기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여기 7개는 뭐예요? 이 상태로 미등기를 하게 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미등기이지만 뭘 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교재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는 장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데 가로치고 항상 미등기에 뭐라고 돼 있어? 법령이 정하는 자산의 경우는 제외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왜? 예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양도 시에는 항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땡 틀립니다. 왜? 항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예외 있잖아. 여기 예외.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나 기본공제도 미등기일 때도 장기 보유나
기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건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여기나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나중에 잘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비등기 양도 했을 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삼용토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걔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 9절에 이제 뭐예요? 자, 결정 다 됐어, 이제 세금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죠. 세금 내야죠. 그죠? 이제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는 거냐? 그죠? 자, 양도세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보통 징수입니까? 신고 납부입니까?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그죠? 얘는 신고 납부인데, 얘는 뭐가 있다? 예정 신고도 있고, 뭐도 있다? 확정 신고 두 개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가 뭐가 있다? 확정 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다. 자, 예정 신고는 대상에 따라 틀립니다.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식 등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돼 있고요. 주식 등은 양도일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뭐냐면 얘는 주식을 뺀 나머지 있죠. 우리 토건부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말합니다. 이 네 개는 예정신고 기한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군 다르다? 주식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329페이지에 그 양도세 신고와 납부해가지고 1번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와 자진 납부해서 납세 절차 의의 같은 거 나와 있죠. 의의 나와 있고 뭐 신고 의무자 이런 거 나왔는데, 그죠? 뭐 이런 거 읽을 거 없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뭐 좋은 얘기예요. 뭐 확정 신고도 하고 예정 신고 한다 그런 얘기고, 신고 의무자는 거기 보시면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세 과표를 예정 신고 기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손해보고 팔 수 있잖아요. 손해보고, 그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원래 산 금액에 그대로 팔아버려요. 그럼 차익이 없잖아요. 그럼 세금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왜? 차익이 없고 차손 발생했으니까 난 내는 게 차익이 없으면 안 내잖아요. 하지만 뭐는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나중에. 또 왜냐면 내가 그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양도세를. 그죠? 세율 같은 거. 그러면 그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땡 틀립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뒤쪽 넘어가면 330페이지에 거기 이제 뭐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 있고요. 그 4번에 예정신고 기한 나오죠? 자,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뭔 얘기냐? 자, 만약에 1월 26일이에요. 이런 뉴시. 자, 오늘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토지를 팔았어. 1월 26일에 토지를 팔면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라? 여기 있죠? 양도일이 속한 달. 양도일이 아니라 그 달 속한 달, 1월 달이죠. 그 달 말부터 2개월이죠. 그럼 1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2월 말, 3월 말.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죠.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반기라고 돼 있죠. 반기. 반기는 뭐예요? 반기는 6개월이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하는 거죠. 그럼 반기 말이면 1월 달은 1 반기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반기 말이 언제야? 6월 말이 반기 말이고, 그 다음에 12월 말이 반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부터 2개월이니까 1월 달에 주식을 팔게 되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반기 말이 6월 말이니까 거기부터 2개월이니까 6, 7, 8. 그래서 8월 30일.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 얘기, 의미상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해볼까요? 7월 1일에 토지 팔았다. 그럼 언제까지 하면 돼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7, 8, 9. 그죠? 9월 30일. 주식은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반기 말이 언제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기말은 6월 30일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럼 7월 1일부터 반기말은 12월 31일이 반기말이죠. 그럼 언제예요?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2월 말까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시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6개월 단위는 6개월 주식. 1년에 두 번 6개월이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 한꺼번에, 그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런 거예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이렇게. 너희들은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그 중개사법에서 배우시죠. 나중에 정지훈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거래를 할 때 뭘 먼저 받으라는 얘기야.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죠. 왜? 법적으로 허가를 먼저 받으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한테 먼저 허가 받고 거래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법대로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계약을 하면 어떤 현상이라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이제 이거 땅 얼마예요? 그랬더니 1억이래요. 근데 살게. 그랬더니 뭐래? 아, 여기 허가구역이라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 그럼 제가 허가 넣을 테니까 넣고 허가 나면 내가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땅 주인이 허가를 넣었어요. 일주일이 빨라 일주일이죠? 한 2주 걸리죠? 한 2주 있다 허가 났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하죠. 뭐라고? 아, 저기 지난번에 땅 사시기로 한 거 이번에 허가 났으니까 계약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누구시냐고 그러죠. 왜? 벌써 2주 지났으면요. 그 땅이 내가 거기 갔었는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매수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수십 번. 근데 벌써 지금 세월이 언젠데 구석기대이기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허가 났으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어디 그 말고도 그 땅을 다른 땅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게 조석으로 변한다 했죠. 조석으로. 제가 말했죠. 이게 매매하다 보면 도장을 찍어 이렇게 도장 찍을 때 계약서 쓰면서 이게 인조 딱 찍어서 해가지고 인조 딱 찍고 이게 도장 내려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도장이 아니네. 그래. 이 도장이 아니네. 왜? 이 인조 찍을 때까지 이걸 살라겠어요. 매매하려고. 근데 찍고 나서 도장 찍으러 가는 순간에 계약서 찍다가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 이 도장이 아니네. 그런다니까. 뭐 계약금, 지금 내가 계약금 가서 은행 가서 금방 붙일게요. 안 옵니다. 하면 차사입니다. 이게 소용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수시로 변하죠. 근데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여기서 2주 지난 어린 택도 없죠. 그런 계약 자체가 안 돼.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중개업을 잠깐 했었는데 거기 갔는데 사장이 뭐냐면 매매를 하러 어떤 왔는데 땅이 마음에 들어 해요. 그 매수가. 근데 사장이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와서 계약서를 쓰겠다 그러니까 내일 오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서를 쓰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계약금 걸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계약서를 써라. 가계약서. 그런 거죠. 가계약서도 내가 계약금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이 뭐라냐면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대.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50만 원에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쓰고 가라니까 어떻게 해서 계약서 썼어요. 돈 빌려주고. 근데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장이 자기 돈 빌려준다고 해서 빌려줬잖아요. 그죠? 계약금. 그리고 다시 사장이 돈을 받았죠. 왜? 땅 주인에 줘야 되니까. 그럼 사장은 결국 말로만 뭐 한 거예요? 계약금 빌려준 거지 실제 자기 돈 나간 건 없죠. 왜?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게 계속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왜? 이제 가계약서 쓰니까 안 가버리면 그 계약금도 물어줘야 되고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결국 오셨다니까? 근데 그게 그런 거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게 쫓기는 거죠. 근데 그걸 아니까 계약금 빌려주고 가계약서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만큼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만약에 법대로 허가 먼저 받은 다음에 계약이라 그러면 계약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 대법원 판례로 네가 만약에 나중에 허가를 나중에 받는 조건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이 계약은 아직 완전히 무효는 아니고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은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란 걸로 해서 대법원 판례로 그 계약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판례에 의해서 먼저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를 나중에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세법 법률적인 효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예정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25일 날 잔금을 줬습니다. 토지. 그죠? 그러면 예정신고는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요? 토지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이겨서 7월 31일까지 하면 되죠. 근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당시 허가가 안 난 거야. 그러면 잔금은 줬는데 허가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여기서 예정신고를 뜩 해버리면 뒤에서 나중에 불허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불허가가 나면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겨? 네가 미리 세금을 냈는데 아직 허가 돈을 다 줬는데 아직 허가가 결정이 안 됐으면 뭐해라? 미리 세금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허가 나는 거 봐서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뭐해라? 원상회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잔금을 줬는데 6월 1일에 불허가 날 수 있잖아요. 그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니네끼리 원상회복은 돼. 근데 여기서 허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 예정식으로 언제까지 해라? 이날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8월 31일까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원래는 토지니까 이날이 양도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7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허가구역에서는 요게 이 당시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을 때는 뭐한다? 나중에 불허가 날 여지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라. 그래서 여기가 허가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가 5월 25일 나고 잔금이 6월 1일 날 줬어요. 그럼 얘는 예정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때는 8월 30일입니다. 또 허가일 그러면 안 되고. 왜? 이거는 이제 잔금 날짜가 원래 이날이 양도일이잖아요. 이날이. 그죠? 근데 이날이 양도일인데 그 전에 이미 뭐는 나 있어? 허가는 나 있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이미 유효한 뜻이죠. 그러니까 잔금.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양도일이 속한 달. 그러니까 허가구역 얘기 나왔다 무조건 허가일 찍으면 안 되고 그죠? 이게 나오면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뭘 계산해야 돼? 잔금 날짜고 허가하고 어느 게 빠르고 늦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그러면 되고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대뽀로 막 무조건 허가만 찍으면 안 된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허가구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4번 예정신고기한. 1번 토지 건물 토건부기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랬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감면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러면 대금이 잔금이 뭐야?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는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래. 그런 데죠. 허가일이. 그죠?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거기 없는데 만약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뭐야?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허가를 넣는데 허가구역이에요. 허가를 넣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어. 근데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는 그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허가를 냈는데 그죠? 아직 허가 안 났는데 오늘 내일 가서 뭐요? 내일 가서 허가구역 지정 해제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해제일. 내일 허가 해제하는 거죠? 그럼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일단 허가일이 속한 달. 이거는 허가가 먼저 났느냐, 잔금이 늦느냐 이걸 꼭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뒤에 거로 가시면 된다 그랬죠. 자, 주식은 거기 양도일이 속한 우리 교재는 분기로 돼 있죠? 그 반기로 고쳐주세요. 반기. 원래 분기였거든요. 분기 3692로 갔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반기 이렇게. 그죠? 반기의 말. 그죠? 지금 고치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그죠? 반기. 이거 분명히 나중에 못 쓰는 사람 있습니다. 왜? 모니터 보고 졸고 있거든요. 지금 자느냐고. 그다 나중에 보니까 반기인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언제 얘기했냐고. 언제요? 했죠. 조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대부분 수험생 특징이 그거죠. 자기가 모르면 안 배웠다고 그래. 자기 기억 안 나면 안 배웠대. 그죠? 이거 한 거예요. 지금 반기. 분명히 있다니까.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졸고 있어가지고. 자, 3번 부담부증에 나오죠. 자, 이 부담부증에는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요. 그 양도 형태 배울 때 부담부증이 배웠는데 부담부증에가 뭐라 하겠어요?
채무를 여기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이걸 뭐 해주면서 증여해주면서 여기 채무 3억이 있는데 이거를 뭐 해라? 을 네가 대신 부담해라. 그런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해주는 거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이때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이 채무부는 뭘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랬죠? 자, 이때 얘는 증여세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때 얘 있죠, 얘. 이 양도세 신고. 요 양도세 신고는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원래는 토지니까 부동산이니까 양도일이 속한 이렇게 해야 되죠. 2개월 그랬잖아요. 얘는 뭐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얘는. 왜? 얘가 하나의 건물인데, 자, 일부는 증여세를 내고 일부는 양도세를 냅니다. 그죠? 근데 증여세는 원래 신고가 3개월이거든요. 근데 얘는 양도세 2개월이에요. 그럼 둘이 같은 건물이 하나는 3개월, 하나는 2개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춘 거예요. 그러면 2개월로 줄여주지 않거든요. 길게 가는 거지. 그죠? 증여세를 맞춘 거예요. 증여세. 증여세가 3개월이니까 얘도 몇 개월? 3개월 이내 해라.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개정된 건데 올해 말고. 그죠? 그 전에도 개정됐잖아요. 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 보는 경우에는 그 뭐라고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얘는 몇 개월? 3개월이 낸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것도 있고 이거는 그 전에 개정된 건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넘어가서 만약에 예정신고를 안 하시면 기한 내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얘는 가산세 부과 될까요? 안 될까요? 가산세. 2달 안에 예정신고 안 했어. 가산세 부과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가산세 나옵니다. 어떤 분은 예정신고는 안 해도 가산세 안 내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의무 규정이라 하겠죠? 2달 안에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같은 거 물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332페이지 가면 가산세 나오죠? 7번에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별거 없죠. 우리 앞에서 취득록세와 똑같습니다. 부정 그럼 너 한번 죽어봐 40%. 그죠?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 10. 그다음에 납부 1일 만분의 3. 요 똑같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33페이지 2번 확정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입니다. 다음 연도. 그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는 내년 5월 달에 하는 거죠. 자, 올해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건 언제 거예요?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거. 그죠?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정신고 기한 나오죠? 333페이지 2번 확정신고 납부 해서 1번 확정신고 기한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에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안에 이제 허가구역 얘기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자, 2017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8년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가 났다. 이런 거죠. 2017년 12월에 잔금 주고 18년 1월에 허가 났어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예정신고. 허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잖아. 그럼 언제요? 2018년 3월 31일까지 가면 되죠? 자, 그러면 확정신고는 언제 할까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니까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가로 안에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18년도잖아요. 그거에 다음 연도니까 언제다?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기까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부동산 등하고 주식, 이때 주식은 반기라는 거, 이건 개정이 된 거고요. 허가구역 얘기할 때는 무조건 허가일 그러지 마시고 허가 날짜와 잔금 날짜를 비교해서 뒤에 거, 늦는 거, 그죠?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이 속한 달, 잔금이 늦었다고 나오면 양도일이 속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고요. 얘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335페이지 분담 나오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